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남편 복, 시댁 복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둘 남기고 집 나가버린 무책임한 남편 대신에 혼자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꾸리면서 여자 혼자 몸으로 살아왔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 아이들 버리고 떠나는 남편과 자기 아들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시댁 사람들을 보며 앞으로는 혼자 이 악물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고 살아왔건만 남편이란 인간은 마지막까지 제게 용서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옛날 젊은 시절부터 술과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저희 시댁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알부자였고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 없던 남편에게 가전제품 대리점을 차려줬어요. 귀한 집 외동아들로 자란 남편은 나이만 먹었지 철이 하나도 들지 않은 상태였고 중매를 통해 저와 결혼한 뒤에도 자기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생각이 없더군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고 시내의 술집에서 남편을 봤다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물건 판 돈을 다 술값으로 탕진을 하는 건지 항상 돈 없다는 소리뿐이었고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고 당장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 저로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 찾아가서 생활비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너가 내조를 잘해야 한다면서 본인 아들 문제를 제게 떠넘기셨죠. 첫째는 딸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딸 낳았다고 아이 얼굴 보러 병원까지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2년 후에 둘째를 아들 낳았을 때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시면서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남편만은 아이 둘을 낳고 난 이후로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밖으로 나돌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왜 참냐고 그냥 이혼하고 친정 가면 될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저희 친정은 자세히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원하지 않게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 원인도 부모님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남편이랑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엄마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욕부터 하셨습니다. 그 집에 시집 갔으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무튼 세상에 믿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남은 기분이었고 제가 참고 버티는 사이에 아이들은 쑥쑥 커가면서 먹고 입고 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돈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고 저는 시부모님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돈 얻어다 살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새벽까지 술을 먹어도 해 뜨기 전엔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둘째 낳고 난 이후로는 외박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 없이 저 혼자 열흘 넘게 아이를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딴 살림을 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첫 돌도 안 지난 둘째를 데리고 있는 저로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댁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생활비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서 살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남편도 오지 않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3년을 더 살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 꼴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은 제 얼굴 보자마자 이혼하자는 말뿐이었고 제가 이혼할 생각 없다고 대답하면 그 길로 다시 뛰쳐나가 몇 달 동안 연락도 한 번 없었죠. 시부모님들도 전부 남편의 편이었고 그나마 제가 손자라도 낳았기 때문에 생활비라도 끊기지 않고 주시는 정도였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버린 상태라 어딜 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아주머니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뭐라도 하나 서비스로 더 주려는 모습 때문에 고마우면서도 수치스러워서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2달 만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애 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첫째 손잡고 둘째를 유모차에 태워서 갔는데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갔더니 그때 시댁 집안에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남편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버렸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서 남편이랑 시부모들도 모두 당황을 했고 마치 집안의 며느리인 것처럼 편하게 있는 모습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직감할 수 있었죠. 가진 것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저였지만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다른 여자까지 시댁 집안에 들인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며느리로 살아갈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아들인 둘째는 자기들이 키워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거절했어요. 아이들 둘 데리고 이혼하면서 남편은 제게 살고 있던 아파트를 주고 나갔고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당장 애들과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은 없었지만 커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부모님의 중매로 시집을 온 뒤로 애 낳고 살림만 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눈칫밥을 몇 년 먹다 보니 마음이 단단해지고 얼굴에도 철판이 두껍게 깔려 식당 일이든 파출부 일이든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며 살았어요. 지금이라면 모를까? 25년도 더 지난 옛날에는 20대 이혼녀가 애들 데리고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는데 온갖 사내들이 쉽게 보고 찝쩍거리고 어떤 아줌마들은 저를 도둑 취급하거나 자기 남편이랑 눈 맞은 게 아니냐면서 일한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쫓아낸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같이 일하는 한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야채나 생선 떼다가 노점이라도 하는 것이 벌이가 더 좋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바로 새벽에 시장에서 물건을 구해다가 길바닥에 늘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도 안 되는 때였기에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 무서워서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 많이 오가는 사거리에 물건을 깔아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살짝 시들어가는 물건을 아주 싸게 얻어다가 제가 길바닥에 앉아 일일이 다 손질해서 제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제법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을 해주는 것보다 확실히 벌이가 늘었고 첫째는 유치원 보내놓고 둘째를 등에 업고 낮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쉬는 날 없이 비만 오지 않으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장사를 계속했더니 둘째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돈을 모아서 시장 한켠에 제 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점포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간이 매대에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들어갔지만 길바닥에서 눈치 안 보고 장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힘들게 사는 와중에 가끔은 시댁 사람들과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적도 있었지만 괜히 쓸데없는 생각 안 하려고 애써 잊고 살았어요. 어차피 소식 들어봐야 제 마음만 아프고 속상한 일만 생길 것 같았죠. 하지만 시댁이 동네에서 유명한 부잣집이었고 이혼한 전 남편은 동네에서 유명한 망나니였기 때문에 제가 굳이나 주변에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아줌마들 사이에서 제가 그 집안에서 애들 둘 데리고 쫓겨난 며느리라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뒤에서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저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시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중학교를 올라갈 무렵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년 후에는 시어머니마저 같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라면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까지 전부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쌤통이다,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그래도 미운 정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스스로도 괴로운 마음이 생겨서 어차피 이미 떠난 사람들인 시부모는 용서해주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야 어차피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생각해서 단 한 번도 걱정조차 해본 적 없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해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결혼할 때도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챙겨서 둘 다 결혼시켰습니다. 일평생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은 제 노후 준비도 걱정 없이 되어 있고 손자 손녀들이 놀러오면 넉넉한 용돈 정도는 줄 수 있는 형편입니다. 남편이랑 이혼하고 우리 애들이랑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두 아이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까지 다 봤기 때문에 제 인생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 아이들이 결혼해서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도 착한 배우자 만나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 낳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서 예전만큼 열심히 장사를 하지는 못하고 그저 소일거리처럼 제 용돈이나 생활비 벌자는 생각으로 쉬엄쉬엄 일을 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작년 말에 평화롭게 살던 제 인생을 뒤흔들어버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사하고 있는 시장으로 머리가 하얗게 다 새버린 전 남편이 몇십 년 만에 저를 찾아왔고 시장 바닥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주변에 보는 눈들도 너무 많았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화도 안 나는 과거의 일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만하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자기가 꼭 제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죄를 하더군요. 사실 얼굴은 안 보고 살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댁 부모님이 차례대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철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망나니처럼 술과 여자에 빠져 살던 남편이 하다하다 노름에까지 손을 대고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날려먹고 집이며 모든 재산까지 싹 다 처분하고는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쫄딱 망한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제 와서 사과도 필요 없고 용서는 더더욱 바라지 말라는 제 말에도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달라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근처에 조용한 카페로 데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현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알량한 돈으로 용서해달라는 거냐 화를 냈는데 남편이 자기 말을 일단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화를 내던지 하랍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벌을 받는 중인지 가난 말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하며 다니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그 돈이 자기 전 재산이고 저와 아이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고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더군요. 시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궐 같은 집과 상가도 몇 채씩 갖고 있던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서 내민다는 것이 고작 1,000만 원 남짓한 현금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당장이라도 내치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평생 아빠 없이 살았는데 혹시나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만일 우리 아이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면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남편 앞에서 두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앞에 있는 남편도 들을 수 있게 했고 아이들에게는 애들 아빠와 같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첫째 딸이랑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딸에게 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한 번도 아빠를 찾아본 적도 없고 그리워해본 적 없으니 그런 말 다신 하지 말라더군요. 그래도 너희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볼 생각 없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딸은 저보고 그런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저한테 영양제 사서 보내줄 테니 제 건강이나 걱정하라더군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끊을 동안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이어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보고 싶지 않냐고. 너희들 아빠가 많이 아픈데 죽기 전에 너희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다 커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보니 어떻게 아내와 애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는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네요. 딸에 이어서 아들까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은 아빠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면서 얼마 안 남은 설날에 아이들 데리고 내려올 테니 그때 보자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한참을 아무런 말 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더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제게 주면서 이 돈으로 아이들 결혼 선물이라도 하나씩 사주라더군요. 자기가 줬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길래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이 돈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 편하게 있다가라 하고 돌려줬습니다. 아이들 잘 살고 있고 나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니 괜히 찾아와서 멀쩡한 사람 흔들지 말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찾아오는 일 없이 살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우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이들도 더 이상 자기 아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솔직히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설치기도 했고 전 남편이 어디 길바닥에서 객사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쫄딱 망해서 인생 마지막에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다지 통쾌한 기분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제 앞에 나타나지 않고 어디서 죽었다더라 소문만 들었다면 모를까. 괜히 찾아오는 바람에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는 사람 소원은 들어준다던데 아이들 얼굴 한 번씩이라도 보게 해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괜히 지금 잘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보여주길 잘했다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날 찾아온 뒤로 전 남편은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젊어서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더니 가는 마당에 괜히 나타나서 또 하나의 죄책감이라는 큰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얼굴 안 보겠다는 것은 아이들의 결정이긴 하지만 괜히 제가 죄를 지은 기분이네요. 100번 1000번 1000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이제 곧 죽는다고 하니 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죽었다는 이야기라도 안 들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